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관심사나 이런 거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AI 드럭 디스커버리 쪽으로 기본적으로 발표 주제를 잡으려고 하고요. 특별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기보다는 그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 논문이 좀 많이 핫했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AI 드럭 디스커버리는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쓰인 모델이 있어서 뒤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해당 논문은 셀지에 이제 11월 27일자로 퍼블리시 될 예정인, 그러니까 이제 곧 퍼블리시 될 예정인 논문이고, 이제 루카프롯이라는 새로운 AI 모델, 딥러닝을 기반한 딥러닝 모델로 RNA 바이러스의 다크매터를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직접 이제 메타 스크립톰을 이제 추치를 해서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뭐 16만 종 정도의 잠재적인 RNA 바이러스 종들과 180여 개의 아종을 신규로 발굴했고,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RNA 바이러스 스피시스 중에서 뭐 1.5배까지 되는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희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해보면, RNA 바이러스 종들은 사실 우리가 어, 정확히 추적할 수 없지만 한 1% 정도 지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2018년인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제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듯이 다크매터라고 여기서도 표현을 쓰고 합니다. 또 이제 RNA 바이러스 종들은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것들 위주로 알게 되지만 이제 동물들, 뭐 식물들, 뭐 이제 펑가임 아니면 뭐 자연 환경들 이를테면 담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흙 뭐 이런 다양한 환경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있는 미생물, 이제 RNA를 포함한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들 환경을 얘기하는 게 메타 트랜스크립톰스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미생물들 전반의 유전체를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서치 트렌드를 조금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해보면 RNA 바이러스 스피시스들을 알기 위해서는 RNA 디펜던트한 RNA 폴리머레이스, 줄여서 RDRP라고 하는데 이 시퀀스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인지 모르지만 한 번씩 퍼블리시가 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사회들과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리서치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최근에는 AI related 어프로치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열된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논문들에서 사용된 AI들이고 주로 CNN과 이제 RNN을 여태까지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페셜 데이터를 잘 다루고 로컬 코릴레이션이 좀 잘 되는 장점이 있고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셜 데이터 그리고 시리얼 오더 메모리를 좀 잘 한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최신 트렌드 덕분에 바이러스 피해는 10배 정도 확장이 됐고 이제 새로운 문들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필름이 문인데 은행나무 같은 건 하나의 문이고 저희 척삭동물 같은 게 하나의 문입니다. 하고 이제 뭐 바이오드라이서큘러 RNA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또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이제 리미테이션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RDRP 지인을 저희가 디텍션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변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이제 RNA들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변이들이 누적됐고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들은 하일리 다이버전트한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찾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NN, RNN 같은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로 한정 지은 모델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찾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것들은 CNN은 인풋 서열 길이가 너무 다양하면 그 잘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글로벌 코릴레이션은 잘 못하는 편이 있다고 합니다. RNN 같은 경우는 시퀀셜 데이터를 좀 잘 보는 대신에
RNA에서 인풋셀이 너무 길면 베니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같은 게 일어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들이 도입한 것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고, 프로틴 시퀀스랑 스트럭처 캐릭터리스틱 두 가지를 전부 관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개된 이제 한 10,000개 정도 되는 메타 트랜스크립톰 데이터셋, 이제 MCBI 데이터셋으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활용하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 각국 50군데 정도에서, 보니까 남극도 포함하고, 태평양도 포함하고, 이런 다양한 곳을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 사는 미생물들을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싱 데이터 들 다 합치면 이제 51TB 정도 된다고 하고, 컨틱 수로 하면 1 빌리언 정도 되고, 프로틴 같은 경우도 이제 872 밀리언 개 정도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채취한 이제 메타 트랜스크립톰들을 보면 주로 물에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소유 등등 다양한 곳에서 채취를 한 걸 볼 수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채취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방법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처음에 볼 때 딱 이해가 안 돼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뒤에 하나씩 뜯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가지고 이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RNA 바이러스 스피시스를 확인하고자 했어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여기 A1이 원래 이 위쪽에 달려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00개 넘는 베타 트랜스크립톰스를 활용해서 컨티그로 어셈블리하고 그다음에 프로틴들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다 확인했고요.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아미노산 서열로 넣어가지고 왼쪽 방법을 보면 이제 스트레치 1 이거는 이제 기존의 컨벤셔널 메소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성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이거 호몰로 베이스로 하는 거고 클러스터링을 이제 시퀀스들 베이스로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한 다음에 기존 지식과 좀 대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이제 RDRP 클러스터인 것 같다. 나가면 그걸 또 제외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익스펜션 한 다음에 DNA 리드에 해당하진 않는지 혹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DNA들은 또 빼버립니다. 다시 머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슈퍼 그룹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클러스터 된 걸 확인하면.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것들이 슈퍼 그룹이 또 몇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저자들이 직접 제대로 이제 포커스한 쪽인데, 이건 AI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RDRP 프로틴에 대해서 이쪽을 보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데, 트랜스포머를 하나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ESM 폴드로 전처리 인코딩을 하는데, ESM 폴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땡땡 폴드니까, 프로틴 스트럭처 프레딕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ESM 폴드를 활용해서 구조를 보고 한쪽은 트랜스포머를 활용해가지고 시퀀스를 본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AI 베이스드로 이제 RNA 바이러스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왼쪽 보면 컨벤셔널한 방법을 찾는 이제 슈퍼그룹들은 피드백이 되어서 제 AI를 찾아낸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제외를 하고 정말 AI가 찾아낸 게 몇 개인지 이렇게 또 세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이지 1, 2가 둘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각 레이어들을 좀 자세히 이렇게 표현한 건데,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메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이제 컨벤셔널한 방법, 스트레이지 1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벤셔널 메소드는 이제 유사성 기반으로 하는 거고, 레이어를 나누면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맨 처음에 해준 다음에 기존 지식과 대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펜드 했다가 DNA를 제외한 다음에 멀지 해주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옆에 보면 뭐 다들 알파벳 하나씩 적혀 있는데 제가 유전체 쪽의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걸 전부 다 알진 못하겠고 그냥 한 번씩 하면서 읽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이니까 이쪽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인풋 같은 경우는 시퀀스들을 그냥 무식하게 다 넣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다 넣어버리고 이제 토크나이징을 하는 부분이 또 이제 필요한데, 예, 왜 위쪽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아래쪽인 부분은 이제 프로틴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ESM 폴드로 인코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퀀스를 보고,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CNN과 RNN이 잘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접근이죠.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먼저 토커나이징하는 곳을 보면, 로우 시퀀싱 데이터를 피처 익스트랙션 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샘플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샘플을 둘 다 그냥 넣고, 총 이제 서브월드 같은 경우는 2만 개 자주 등장하는 시퀀스 혹은 아미노산들 보면 이제 MD, ALL 이렇게 있는데 MD 나누거나 ALL 나누거나 N 하나 있으면 이거 N 하나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2만 개의 보캐블러리들로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아미노사이드를 다 잘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쪽 라지 프로테인 랭귀지 모델로 이쪽으로 넣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을 자르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토커나이징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코더로 넘어가면 이쪽은 최신의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라고 하고, 제가 보케블러를 자른 것들을 이렇게 쭉 넣어주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저희가 아미노산 서열을만 그냥 스플릿을 해가지고 그냥 넣었는데, 이걸로 이제 단백질 구조를 하나의 매트릭스로도 이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코딩을 이제 인터미디엇 매트릭스로 변환을 이렇게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RNA 바이러스 제 RDRP 프로틴들이 정말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들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많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이 구조에 대한 기존 데이터가 부족한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썼다고 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3D 구조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풀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VLAP라는 거를 썼다고 하는데 풀링 레이어로 이 방법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피처 익스트랙션이라 생각했고 해서 마지막 벡터를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컨캐테네이션 해서 두 개를 서로 붙여주고 FC 레이어로 해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출력 같은 경우는 이 프로틴이 이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0.5를 실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인풋이 진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RNA 바이러스의 RDRP 프로틴 진의 시퀀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이쪽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메소드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기존 방법과 AI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8.5 대 밸리데이션 1, 테스팅 1로 비율을 나눠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그 데이터셋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밸리데이션과 테스팅 셋을 구축을 한 거고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는 일단 RDRP 데이터베이스가 익히 잘 알려진 것들로 포지티브한 것들을 하고 그걸 40배 정도 되는 어, 네거티브 샘플들을 같이 풀링해가지고 데이터셋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 1대 40이라는 레이티쇼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레이쇼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8.5대 1대 1 같은 비율도 사실 AI들 학습할 때 흔히 쓰는 비율 중에 하나니까 이런 비율을 일부러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이 막대가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이고 루카 어프로치 그 AI 베이스드 어프로치인데 확실히 더 많은 슈퍼로드를 찾아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성능 같은 경우 보면 제 RDR 피싱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어프로치가 잘 해낼 확률이 98% 정도 됐고, 이제 리버스 트레이스 컬렉셔네이스 그리고 이제 우리 진핵생물의 RDRP 혹은 DDRP인데, 이것들은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죠. 네거티브 샘플을 네거티브로
발생 확률은 거의 100%에 육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가 정말 많은데, B번 테이블을 보면 데이터셋의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C랑 D 같은 경우는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팅 셋, 즉 정확도를 볼 수 있는데, 케이스 숫자로 나와 있다 보니까 하나 정도 빼고는 잘 다 똑같이 예측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E 같은 경우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까지 해가지고 발리데이션 테스팅 모드에서 0.99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F 같은 경우는 템퍼드 밸리데이션 했을 때도 거의 0.99로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숫자가 너무나 좋게 나와가지고 이걸 얼마큼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동일한 메타스크립트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기존에 이제 다른 논문들을 썼던 이런 AI 모델들보다 모든 지표가 월등히 더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 시퀀스 랭스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5,000개를 넘어가면 어떤 모델들은 시간이 거의 10배 넘게 걸리고 5배 넘게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현상 없이 그냥 종생 모델들보다 시간도 더 적게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결과를 실제로 살펴보면 실제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기존에 알려져 있던 RNA 바이러스 슈퍼그룹들이고, 이제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로 찾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새로 루카프로스로 찾은 것들은 어,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스터디의 강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AI가 핵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가다로 새로운 메타지노믹 샘플들을 많이 가져온 것 자체가 이 연구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을 많이 찾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6개 유사한 스터디들과의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C, 이제 피겨, 이제 3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C번을 보면 새로 발견된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6개 스터디를 합쳤을 때랑 숫자 자체는 새로 발견한 게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발견한 게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제 기존에 알려진 게 이 회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스터디로 알아낸 게 아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측표 같은 경우는 제 Y축에 있는 것들이 다 슈퍼그룹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6개의 인용된 스터디들에서 있었던 거는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새로 발견하는 것들이 이제 밑에 연두색으로 나타나요. 지역별로 봐서도 이제 A 같은 걸 보시면 지역별로도 다양하게 전부 너무 다양한 것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C 같은 경우도 위치나 생태계별로 나타나는 도표예요. 그래서 어, 다양한 걸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소일 쪽이 샘플 크기가 엄청 크지는 않은데 정말 다양한 스피시스를 발견했다는 걸 좀 유의미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보라색 쪽이 environmental specific한 거고 베이지가 animal specific한 건데, 이렇게 특정 환경이나 특정 동물에서만 자라는 이제 발견될 수 있는 RNA 바이러스 스피시스를 많이 발견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 방법으로 찾기 좀 힘든 거지 않냐라는 걸 강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것들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찾은 게, 모델로 찾은 게 정말로 RNA 바이러스 스포그룹이 맞는 걸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제 A번 같은 경우를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열은 슈퍼그룹들의 종류를 나타내고, 제 2열 같은 경우는 RDRPG 내그 보존이 좀 되어야 되는 모티프 C라고 하는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공유하는 시퀀스인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가 보존되어 있다는 게 RDRP 시퀀스라고 저희가 생각한 거라고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열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블라스트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고, 이밸류를 본 건데, 이밸류가 높을수록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밸류 값이 높을수록 기존 데이터랑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해가지고, 이쪽에 기존에 잘 알려진 것들은 이밸류가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고, 어, 다른 스터디들에서 발견이 되었던 것들은 이밸류가 조금씩 찍혀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번 스터디에서 새로 발견한 것들은 이밸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발견한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제 사열의 HML 스코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효과적이었던 어떤 방법론을 찾은 것이고, 보면 뭐 어떻게 뭐가 찍혀 있긴 하기 때문에 얘도 그 뭐 방법론을 찾아도 찾을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 min AI probability가 저희 루카 프롯으로 제 플러팅한 것입니다. 스레시홀드 0.5를 잡았을 때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고, 양옆에 BCD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논문 너무 리저트 피규어가 많아가지고 이걸 다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 이건 좀 재밌는데 제 왼쪽 보면 슈퍼그룹 사이즈가 좀 작은 쪽에 그러니까 속하는 종의 개수가 적은 거죠. 쪽에서 더 새로운 걸 이번 스터디에 많이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게놈의 크기 자체가 좀 작은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시사하는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 D 같은 경우는 뭐 디스크립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고 이제 E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데 이제 그냥 봐도 이제 기존에 알려진 게 위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기존의 친구들이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돼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은 돼 있는 최근에 발견된 친구들인 거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스터디에서 새로 발견된 것들인데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뭐 학명이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찾은 것이 이제 RDRP 진인데 보면 RDRP 진이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코트 같은 진들이 다 같이 있거나 혹은 이 순서 다음에 앞뒤만 바뀌어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얼추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other 진들이 좀 많이 껴있는 걸 볼 수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찾은 것들은 그런 유사성이 거의 없거나 혹은 RDRP 진 혼자서만 있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찾은 것들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알려진 것들이랑 좀 많이 다른 RDRP 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퀀스를 많이 발견을 해서 이거 정도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좀 다이버전트한 RNA 바이러스 스페시스를 많이 찾아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임상적인 어, 연구의 의미를 조금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아까 언급했던 RNA 바이러스들은 이제 very highly divergent한데 기존 방법은 유사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은 수의 새로운 슈퍼그룹들을 많이 발견했고 또 기존에는 다른 형태의 시퀀스를 많이 발견한 게 이번 연구에 상당히 괜찮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기존의 ICTB 리포트가 그 데이터베이스인데 언급된 에 비해서 슈퍼그룹 기준 8.5배 정도 다양성을 넓혔고 스페시스는 1.5배 정도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RNA 바이러스들의 진화 과정과 숙주 같은 게 잘 알려지지 않아 있는데 새로 발견된 친구들을 보면 박테리아 호스트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슈퍼그룹들이 대부분 RNA 박테리오파지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시퀀스랑 스트럭처를 둘 다 봤는데 아직 이걸로도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더 많은 종을 발견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 발견한 종들은 IRP가 있는 부분만 시퀀스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미지 영역을 남겨뒀다는 게 좀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넓은 홀 지능을 대상으로 좀 탐색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어펜딕스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